또 하나는 이제 O2O라는 게 있습니다. O2O가 뭐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한다는 뜻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객들이 아주 스마트해졌습니다. 아마도 마트에 가서 시식만 하고 물건만 보고 구매를 안 할 겁니다. 집에 와서 주문을 하겠죠. 그게 이제 O2O가 돼버린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조업체들도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고객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을 애당초 오프라인 샵으로, 쇼룸이라고 하죠. 우리 잘 아시는 뭐 애플이라든가 뭐 레고 같은 데 가면은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라 고객들이 가서 물건을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구매를 하는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점이 상점 역할이 아니라 쇼만 하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 O2O 비즈니스 때문에 과거에는 제조업체, 물류업체, 뭐 또 IT 업체가 다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운동장에서 싸움을 하고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아니면 저기 파스쿠치 가서 커피 이름은 케냐인데 뒤를 돌려보셨습니까? 그 라벨 붙어 있는데 원산지가 미국이라고 돼 있어요. 저 원산지 기준은 어디냐면 가공한 곳입니다. 당연히 시애틀 가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산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걸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서 가공했다면 원산지는 한국이죠. 이 커피는 케냐인데 생산지, 원산지는 한국이 멋지죠. 자, 여기 보면 커피를 가공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그냥 커피를 저렇게 원두나 생두 상태에서 보관하면 커피 가격의 한 배에서 한 3배 정도밖에 돈을 못 봅니다. 그런데 저거를 만약에 맥심 커피로 만들면 한 20배 이상의 돈을 벌어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저거를 나와 있죠. 350배로 불려서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저게 우리 부산항에서 해야 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런 돈 되는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가공해서 케냐 커피인데 콜롬비아 커피인데 뒤에는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북극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관광, 크루즈, 수산뿐만 아니라 풍력, 지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우주통신 부분, 그리고 북극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땅이 넓은 반면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말은 이 마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인구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부족한데 산업을 일으키려면 무인화 자동화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고립화된 마을들이 서로 연결하려면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북극에서의 어떤 기회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극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따온 말 삶과 죽음의 동행과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아틱이라는 영화가 예고편에 나오는 그런 문구를 제가 따온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남자분이 조난을 북극에 당하게 되는데 SOS를 보냅니다. 근데 그걸 보고 헬리콥터로 구조를 하러 오는데요. 그 구조로 하러 오는 헬리콥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분인데 조종사가 심하게 다쳐서 그 여자 조종사까지 데리고 살기 위해서 안식처를 떠나서 실제로 구조될 수 있는 그 지역까지 여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삶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삶과 죽음이 우리 주위에 병행을 하고 있구나, 같이 가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재 삶과 죽음이 같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라는 것, 그리고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해양레저 산업 이런 성장과 영향이 있는 요인들 엄청 많아요. 제가 말했던 뭐 겨울철에 비수기가 있어서 그렇다도 있고 소득이 부족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관련 전문가가 없는 사회적 환경, 그리고 제도가 너무 빡빡하는 인문적인 환경,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는요, 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이제 그 재개발 신호가 있고 여기에 북항마리나가 부산역 길 건너며 바로 앞에 한 100척 정도의 요트가 들어갈 수 있는 마리나가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마리나들이 다 개발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부산에서
요트 보트를 댈 수 있는 총량, 그 주차장의 총량이 500대거든요. 근데 앞으로 2년 뒤에 이게 1,500척으로 늘어납니다. 그 배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게 더 친숙해지겠죠. 그래서 아마 엄청 빠르게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분야의 바다, 그 중에서 조금 관심 있었던 부분의 요트, 이 요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과연 뭘까를 고민을 계속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그 요트 선주들이 1년 동안 실제 사용하는 일수가 26일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특히나 밤에 가보면요, 밤에는 아무도 요트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 요트, 놀고 있는 요트 밤에 내가 좀 쓰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비 들죠, 주차비 들죠, 보험료 들죠, 검사비 들죠. 이러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요트 선주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거든요. 60대도 많고요. 이분들이 마케팅이나 현재 트렌드에 그 광고나 마케팅을 하기 저는 힘들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봤더니 요트 스테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요트 안 쓰는 선주들 많고 밤에 안 쓰니까 내가 선주한테 5억짜리 배를 하루에 한 20만 원에 빌려도 빌릴 수 있겠다. 그냥 내가 배가 굳이 안 가져도 빌려서라도 나는 사업을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냈던 거거든요.